쇼펜하우어에 한번 좀 얘기를 한번 좀 준비를 해서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토요일 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쇼펜하우어는 뭐 워낙 철학자 중에서 많이 또 들었던 얘기이기도 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쇼펜하우어하고 니체를 다시 좀 보면서 아마 제 생활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는 삶이 힘든 중년을 위한 철학적 위로라는 주제로 한번 쇼펜하우어의 얘기를 한번 가볍게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쇼펜하우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하는데 조금 이제 각색을 해서 가장 유명한 얘기가 하죠.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삶은 고통이다. 근데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얘기로 오늘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쇼펜하우어 얘기를 좀 드려보면은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좀 받은 어떤 그런 좀 상속된 재산이 많아서 사실은 좀 어, 말년에는 좀 아주 이렇게 넉넉하게 살면서 자신의 이제 철학을 또 펼쳤고 그 시대에는 조금 이제 70대 초반까지 산 걸로 제가 아까 좀 찾아보니까 어, 좀 10대부터 70대까지 자기가 이제 이렇게 살면서 했던 그런, 어, 철학들을 이제 정리를 한 건데, 그 시대에는 잘 통하지 않던 게, 이제 현대에 넘어와서, 니체와 뭐 헤겔, 뭐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쇼펜하우어의 이제 그런 사상들이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또 먹히는, 철학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드릴 말씀은 왜 지금 쇼펜하우어일까?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세계관, 그리고 우리가 슈페너가 얘기했던 삶은 왜 힘들까?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슈페너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중년 살아가는 슈페너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슈페너를 만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제가 재작년에 뭐 우리 여기 김태형 선배님도 뭐 제 글이나 이런 걸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재작년에 좀 제 사생활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가볍게 지금까지 한 이제 올해 제가 우리 나이로 49살인데 49년 거의 한 50년 반백살 정도 살면서 재작년 2024년에 가장 좀 또 힘든 시기를 겪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희망퇴직도 또 당하고 또 실직하면서 또 회사를 또 옮기고 또 적응해야 되고 또 거기에 이제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맞으면서 어 몸과 마음이 모두 이제 피폐해졌고 그러다가 제가 좀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한꺼번에 오더라고요. 확실히 나쁜 일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괴로워했었는데 그 시기에 조금 그래도 좀 빨리 털어낼 수 있었던 게 그동안 했던 뭐 글쓰기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됐지만 사실은 철학과 인문학 공부를 꽤 오래부터 했었고, 그래서 뭐 특히 쇼펜하우어와 니체에 대한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뭐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사실도 이제 알게 됐고, 근데 이제 그 좀 더 좀 뭐 철학적인 뭐 그런 공부는 뭐 되게 기피한 건 아닌데 철학책을 좀 많이 보면서 느꼈던 게 지금 이 시기에 쇼펜하우어를 만나야 한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40대가 지나면 중년이 되면은 일단 뭐 김정 선배님께서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40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봤을 때는 30대까지는 어떻게든 중년 그 인생을 막 젊을 때야 막 달려가잖아요. 앞만 보고 돈만 벌고 가는데 대부분이 40이 넘으면 아 내가 이뤘던 꿈은 이제 좀 이상은 이만큼이었는데 30대에는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년이 돼버리면은 그 꿈과 현실의 이 괴리가 생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이뤘어도 공허하고, 노력했는데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성공했던 사람들도 마음이 허하게 되고, 아무리 애썼지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또 괴로워하고, 이런 나이가 마흔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년이 되면 결국에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뭐 김대성도 알겠지만 인생이 힘들면 그냥 주저앉고 싶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냥 기대고 싶고 저도 그랬으니까 그냥 좀 괜찮다 좀 힘낼 수 있다 뭐 이런 위로의 말을 좀 많이 듣고 싶은데 사실 그 위로의 말은 단기적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뭐 거기 이렇게 좀 품어주고 뭐 나아가게 힘은 되겠지만 현실로 돌아오면은 해결된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된 건 뭐냐면 쇼펜하우 같은 경우가 쇼펜하우는 그래요. 위로가 아니라 원래 삶이란 게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난 거고 원래 이런 건데 네가 자꾸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또 역설적으로 보면은 현민도 아시겠지만 인간은 본인 위주로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힘들면은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또 생각하면 타인이 나한테 괜찮아 하라는 거는 그냥 말뿐이지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차라리 뭐 선배님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지만 뭐 차라리 우리 스승님 미나 작가님처럼 그냥 독서를 날리면서 그냥 원래 사는 게 그래 그냥 내버려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 그래 그냥 내가 나가야겠다. 근데 쇼펜하우가 이런 얘기를 이런 책을 제가 보면서도 그냥 삶이란 게 원래 사는 거야 그런 거야라는 그런 표현을 계속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철학이라는 게 조금 내가 알아야 이런 게 되겠구나. 근데 선배님 말씀대로 이렇게 또 너무 막 야박하게 막 삶은 원래 이래 이렇게 하면 또 막 짜증 나고 막 그렇잖아요. 또 MBTI 얘기를 하면은 감성적인 저같이 F인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요. 저는 F가 90이거든요. 근데 T적인 성격인 사람들은 아 그래 나갈 수 있어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저는 F 감성을 가졌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T적으로 좀 바꿔보려고 아마 철학적인 공부를 또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쇼펜하우는 결국은 인생은 고통이다. 그 고통스러운 삶이 어차피 더 많기 때문에 그냥 고통을 받아들여라. 근데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이 고통이라는 게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냥 품든지 아니면 그걸 인식하고 나아가든지. 근데 제가 쇼펜하우의 인생을 더 한번 봤더니 이분도 되게 독고다이로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열등감도 되게 좀 셌던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평생. 그러니까 살아생전에는 이 쇼펜하우가 자기 철학을 인정을 못 받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칸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어쨌든 내가 내 철학을 많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만든 삶을 그대로 나가겠다. 그냥 독고다이로 그냥 쭉 나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에 72세까지 살았다는 건 좀 오래 사셨죠. 그래서 계속 사유하고 생각하고 또 쓰고 이랬던 쇼펜하우가 자기 삶 자체가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냥 삶은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이 말을 너무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재작년에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냥 제 삶 자체가 그냥 고통스러웠던 게 그냥 그 고통을 안고 가야 되는데 자꾸 남들한테 막 기대려고 했고 자꾸 막 힘든 거를 남한테 얘기를 했던 게 오히려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그렇게 막 내가 힘들다 힘들다 얘기해봐야 남들도 알아주지도 않고 또 거꾸로 그 사람들도 힘든데 그래도 들어주는 사람은 그래도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사람한테 더 징징대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합니다. 저도. 그 이후로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요새 막 어, 말을 많이 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쇼펜하우가 얘기했던 어차피 인생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냥 그걸 안고 살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인생에 좀 힘들고 좀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나 뭔가를 물어보면 쇼펜하우 책을 읽어봐라고 책을 건네줍니다. 아예 안 그러면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 이런 책들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것들을 좀 보라고. 그래서 쇼펜하우가 이런 소품과 부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글을 쓴 거를 갖고 왔는데 결국에는 제가 딱 이 문장이 딱 와닿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공언하지 마라. 그들 역시 당신과 같은 짐을 지고 있을 뿐이다.
저도 김태현 선배님께서 지금 또 제 말씀을 들어주고 계신데, 제가 선배님 얼굴을 보면은 뭔가 되게 좀 내면이 충만하시고, 뭐 행복해 보이시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김태현 선배님 나름대로의 또 짐이 있으실 수 있을 거고, 또 이게 어떤 얘기를 또 뭐 저한테도 하고 싶지만, 굳이 뭐, 그냥 딱 더 쉽게 얘기하면 누구나 그 어깨에 짐 하나 다 얹고 살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쇼펜하우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당신의 고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누구나 그런 고통스러운 고민이나 걱정을 다 하나쯤은 갖고 사는 게 사람이다라고 쇼펜하우는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쇼펜하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표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김재성도 아시지만 우리가 보는 세계가 이게 그냥 세상이란 거는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바라보는 세계의 관점이나 김태형 선생님이 보는 관점이나 이게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뇌와 감각이 만드는 이미지일 뿐이라고 쇼펜하우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쇼펜하우는 대대체 제대로 된 이 세계의 진짜 본질이 뭐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지. 그냥 맹목적이고 끝없는 의지다. 왜? 자신의 의지 그냥 자유의지대로 그냥 보기 때문에 이성도 없고 목적도 없고 신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그저 자유의지대로 존재하는 힘일 뿐이다. 근데 하나 더 나가면은 자유의지를 한다고 믿긴 하지만 결국에는 본능에 그냥 종속된 존재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 의지대로 뭔가 산다고 믿지만 결국에는 그냥 우리는 숨 쉬고 똥 싸고 그냥 뭔가 욕심을 내고 그런 거에 대한 게 오히려 더 본성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내가 지금 번식하고 욕망의 의지가 더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하려는데 잘 안 돼. 그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고통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각자가 보는 그런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만 그 의지대로 산다고 믿긴 하지만 인간 자체가 결국엔 어디에 종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종속된 존재를 더 바라면서 또 살다 보니까 이 괴리감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쇼펜하우어 말하는 의지와 우리 현실에서 의지에 대한 좀 그런 그런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결국엔 의식밖에 없다라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의지라는 거는 맹목적이고 그냥 끝이 없다. 욕망이라는 게 채워져도 또 다른 욕망이 또 생겨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어떤 존재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사는 것이 그런 목적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의 우리 사람의 자유의지는 보면은 먹고 싶고 또 사랑을 갈구하고 성욕도 생기고 그리고 어쨌든 살기 위해서 뭔가를 본능이 일으키잖아. 그리고 뭐 선배님께서도 더 좋은 뭐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욕심이 더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밖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리고 나는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빨리 죽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권태라는 거는 결국 이루고 나서 다 이뤘는데 만족스럽지만 그 만족이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 욕망이 없어도 또 고통이 생기. 이게 쇼펜하우어가 생겼던 의지에 대한 관념이 틀리다 보니까 여기서 이 괴리에 대해서 고통이 생긴다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겠냐? 결국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통이라는 게 뭐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엔 고통을 받잖아요. 내가 뭔가를 뭐 어릴 때부터 시험 100점을 맞자했는데 내가 시험 못 봤어. 근데 막 커서도 내가 뭐 어떤 승진을 하기 위해서 승진을 하는데 승진에서 누락됐어. 근데 그래도 뭐 김대성 같은 경우도 뭐 젊을 때
뭐 좋아하는 어떤 뭐 상대가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잘 안 됐어. 그리고 어떤 뭘 했는데 인정을 못 받았어. 근데 내가 또 뭔가 병에 걸렸어. 근데 이게 아시지만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선배님도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목표를 세우고 뭔가를 하려고 막 달려가잖아요. 근데 이게 중년이 되고 나서는 조금씩 알게 되잖아요. 그게 내가 얻을 수도 있는 게 있는데 아닐 수도 있는 것들. 근데 확실한 거는 뭐냐?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보면 그렇죠? 저도 뭐 회사를 오래 다니고 싶었는데 갑자기 나가게 되는 경우도 저도 재작년에 그렇게 희망퇴직 당한 것도 갑자기 나가면서 또 그렇게 고통이 생기는 거. 근데 역설적으로 반대로 뭔가를 얻었어요. 선배님께서 되게 막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막 뭔가를 얻었는데 뭔가를 얻으면 어때요? 결과 얻으면 좋죠. 그날은 좋아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잖아요. 그리고 공허해지고 또 새로운 어떤 욕심이 생겨납니다.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여기까지 얻었는데 뭔가를 1억을 벌었어. 예를 들어서. 근데 1억을 벌었는데 1억을 벌었더니 계속 갈 줄 알았더니 그게 일주일도 못 가고 또 2억을 벌고 싶고 10억을 벌고 싶고 이런 계속 욕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피아노는 이거를 욕망의 시계추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아마 선배님께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쇼펜하우는 결국에는 이 인생을 시계추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안 되면 고통스럽고 또 얻으면 이런 권태가 생기는 거를 우리는 끝없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생기는 짧은 찰나가 뭐다?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요만큼인데 우리가 실패하면 고통스럽고 또 뭔가를 만족해도 뭔가 그 만족이 오래가지 못하고 또 권태기가 오고 결국에는 쇼펜하우는 이 고통과 권태기가 대부분이고 행복이란 거는 찰나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 고통이다, 삶은 고통이다라는 얘기를 남겼다고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현대사에 갖고 와서 보니까 결국 쇼펜하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욕망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김정삼님께서도 뭔가를 왜 자꾸 또 막 이렇게 뭘 하고 싶은 게 생기잖아요. 그게 왜 그러시는지 아시죠?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황상길 작가가 또 책을 냈대. 저 사람은 맨날 글만 쓰나? 나도 내야 되는데 좀 조바심이 나잖아요. 뭔가 남은 했는데 안 됐을 때. 그게 비교잖아요. 그래서 타인과의 비교 자체가 고통을 증폭시킨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이게 현대 사회에서 뭐예요? SNS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SNS는 결국에는 자기의 그 하이라이트 사진만 보여주잖아요. 편집된 것만. 그 이면은 안 보여주고. 근데 사람들은 또 그냥 그 잘된 사진과 그 성과만 보지 그 사람에 대한 그 이면은 잘 안 보잖아요. 그냥 그것만 딱 보고 아, 이 사람은 또 잘 나가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데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쇼펜하우어 자체는 의지와 표상으로 세계에서 이 책에서 또 얘기를 하는 게 욕망은 고통이다. 욕망의 충족은 금세 건태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말 자체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냥 제가 근데 사람은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되게 웃긴 게 힘들 때는 오래 가요. 근데 뭔가를 이뤘으면 그건 진짜 짧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좀 권태라는 게 뭐냐면 되게 허무하잖아요. 뭔가 또 해야 되는데 막 심심하고 재미도 없고 이 권태라는 게. 근데 고통은 오래 가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나이를 먹는 게 인생이라고 쇼펜하우어는 이 책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에는 공허함 자체도 이게 욕심에서, 욕망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이제 이렇게 했던 우리 현대 중년의 고통을 조금 제가 좀 이렇게 크로스를 시켜봤는데 결국엔 쇼펜하우어가 의지가 한계에 달했을 때 의지 자체가 우리를 삼킨다 얘기한 거는 내가 뭔가를 막 하고 싶은데 그 의지 자체가 잘 안 됐을 때 이게 내 한계를 넘어버렸어요. 그럼 결국에는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그 번아웃이 올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됐어.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실망을 하게 되고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무기력해지고 번아웃이 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쇼펜하우어가 타인도 의지의 산물이면 진정한 소통은 어렵다. 그러나 동정으로 연결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는 결국에는 인간관계도 제가 요새 느낀 게 이거거든요. 그냥 제가 좀 뭐 지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 의지대로 타인을 바꾸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처를 받고. 그럼 결국에는
관계도 그냥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좀 의지라는 게 이게 결국엔 이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구나. 타인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지쳐버리니까 관계 자체도 그냥 오히려 이 소통을 맺는 게 노력을 한 자체가 안 되면은 공허해지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김 선생님께서 또 뭔가를 잃었어요. 욕심이 또 생기네? 근데 결국에 일어나서도 뭔가 못 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예가 또 하나 있으면은 지금은 이제 제가 되게 광적으로 좋아했던 돌아가셨지만 그 가수 신해철 씨가 얘기했던 게 뭐 옛날에 아마 보셨을지도 모르는데 인터뷰에서 본인이 만든 노래는 한 1년 동안 노래를 만든대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대요. 근데 노래가 나왔을 때 1위를 했어. 그럼 그 결과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1위 했을 때 그 기쁨은 이틀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노래를 만들고 1위를 해야지 그런,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정을 즐겨라라는 얘기를 그때 신해철 씨가 쇼펜하우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게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메멘토 모리라는 말씀 아시잖아요. 죽음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내가 언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죽는다라는 걸 기억을 하면 그 공포나 두려움은 없어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라는 게 압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오늘 하루를 잘 보내야 된다는 자체의 이 얘기를 또 쇼펜하우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년이 되면 결국에는 정체성이 혼란이 오잖아요. 아마 선배님도 아마 뭐 느끼실 줄 모르는데 내가 지금 꽤 오래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해왔던 제 직업을 버리고 제가 작가와 강사로서 새롭게 시작하면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고민하는데 저는 이게 계속 정체성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이건데 제가 또 잘하는 건 다른 거고 아마 선배님도 그러실 거잖아요. 잘하는 일이 따로 있으신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또 있는데 이게 과연 돈이 될까?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모든 중년이 보면은 그런 정체성의 혼란이 온다. 쇼펜하우는 이거를 결국에는 해결하려면 나한테 이 정체성 자체를 고착화시켜버리니까 이게 고통이 되는 거다. 고정된 자아가 없다고 생각하고 역설적으로 이걸 깨면 또 다른 자아가 생긴다고 해라. 이 어떤 철학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 다 요새 아마 쇼펜하우가 태어났다면 굉장한 아마 좀 그렇게 각광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쇼펜하우는 이제 이 고통을 넘어서는 세 가지 방법을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예술, 동정, 금욕이라고 이제 이렇게 썼는데 첫 번째 예술은 쇼펜하우 같은 경우는 이 예술 감상을 많이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음악을 듣거나 뭐 미술을 본다거나. 그래서 특히 쇼펜하우는 이 음악을 굉장히 좀 많이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책도 보니까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음악 자체가 의지 그 자체의 직접적인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선배님께서도 그냥 좋아하는 음악이 있다 그러시면은 그냥 힘드실 때 그냥 그 음악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서 그냥 한번 멍하니 그냥 있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고 쇼펜하우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뭐 캠핑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쇼펜하우 같은 경우는 이 자연의 이런 감상, 이런 것들을 좀 자연과 친해져라는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어떤 뭐 바다나 석양이나 이런 여행을 가면서 잠시 눈을 감고 좀 이렇게.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저는 이제 캠핑을 뭐 좋아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제 아내가 이제 캠핑을 좋아해서 애들을 막 끌고 다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오랜만에 이제 갔었는데, 이번에 이제 갔던 데가 영월의 어떤 캠핑장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그냥 잠깐 바라보는데 그때 제가 쇼펜하우어 책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는데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잠시 그냥 그 뭐 불멍이든 뭐든 그냥 경치만 바라봤는데도 생각이 좀 많이 없어지더라고. 아,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그냥 이렇게 좀 웃기더라도 그냥 시간 내서 뭐 산에 가거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주말에는 항상 산에 갑니다. 오늘도 산에 갔다 왔는데 지금 갔다 와서 좀 머리가 많이 좀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선배님께서도 혹시
오늘 여기 뭐 같이 보시는 분들도 음악 좀 들으시고 산책을 많이 좀 해보시고 그리고 어떤 그림을 그린다거나 시를 읽든 어떤 예술적 몰입이 결국에는 이런 욕심을 내려놓고 내 의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나 하는데 쇼펜하우가 이거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읽었을 때는 이게 뭔지를 몰랐는데 제가 적용을 해보니까 아, 사람들이 왜 자꾸 자연을 가까이 하고 자꾸 휴식을 하고 멍 때리는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야 또 다른 의지를 내고 또 살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정이라고 해가지고 쇼펜하우어가는 동정의 의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나도 고통스럽고 우리 선배님도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같이 고통받는다고 생각을 하자.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동정심 유발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거 자체를 그냥 타인의 고통도 내 고통으로 같이 한번 느껴보자. 그래서 이거를 쇼펜하우는 그냥 유일한 자기의 도덕 감정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정이 생기게 되면은 쇼펜하우는 나와 타인의 경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내 고통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통도 같이 느끼면서 역설적으로 아, 이 사람도 힘드네. 나도 힘들지만 같이 힘든 거구나. 그럼 결국에는 상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말에 어필 수가 있는데 선배님도 아시지만 좀 약간 안 좋은 건 그거죠. 나보다 못한 사람의 고통스러운 거를 보고 내가 좀 안도하는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재작년에 보이스피싱 사기 당했을 때 한 몇 천만 원을 날렸거든요. 근데 제가 역설적으로 좀 힘을 냈던 게 전세 사기 당했던 사람들을 보면 몇 억씩 당하잖아. 근데 그걸 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냥 잠깐 일시적으로 그 사람도 고통스럽고 나도 고통스러운데 그 사람 더 힘들지 않겠냐. 그렇게 참여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저한테 조금 해방이 되더라고. 그때도 이 쇼펜하우어 책을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아,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나다 보니까 내가 아, 잘못된 생각이구나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기심의 반대편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타인을 이용해서 무시하거나 타인의 이제 공명할 때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내 의지를 분리를 하고 그냥 인간의 보편적인 생명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들도 그냥 측은지심으로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면 같이 다 힘들다. 그러면은 나도 불쌍하고 그 사람도 불쌍하니까. 근데 이거에 또 어떻게 개념이 불교의 또 개념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측은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쇼펜하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금욕이라고 이제 이렇게 금욕 어떻게 보면은 절제죠, 절제.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얘기가 어떻게 보면 계속 보다 보니까 이 부처님의 이런 사상하고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처님도 얘기한 게 욕심을 줄여라, 욕망을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쇼펜하우어 자체도 그냥 내가 너무 그 욕심을 많이 바라니까 내 의지 자체가 거기까지 가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너무 많이 원하지 말고 더 많이 고통받는다면 더 내려놔라. 그래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쇼펜하우어도 보니까 이 불교의 열반 개념까지 해서 자신의 이런 발견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쇼펜하우어 책을 보다가 또 책을 막 불교 보다가 봤는데 뭔가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쇼펜하우어도 이 불교를 만나면서 이 열반에 대한 개념을 갖고 내려놓으라고. 이게 이제 뭐 선배들 들어보셨지만 너바나라는 뜻이잖아요. 니르바나라고 해가지고 이 열반에.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가장 불교에서는 윗단계지만 좀 내려놓고 집착에서 벗어나라 이런 뭐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제가 요새 하는 것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냥 좀 내려놓고 그냥 내 자체로 가진 것보다는 더 많이 가지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감사하고 그냥 지금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좀 내려놓으면 좀 더 마음 편해지고 인생을 좀 더 약간 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삶을 제가 보니까 제가 그렇게 요새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독고다이로 그냥 조용히 그냥 내려놓고 술도 끊고 뭔가를 그냥 금욕적으로 하고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냥 그렇게 생활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중년. 근데 중년이 되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되게 더 삶이 단순해지고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제가 공부한 거를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거고. 그래서 오늘 결말은 이제 2장 남았는데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우리 중년이 지금 힘든 중년이 있다면 그냥 가장 적게 가지고 그 욕망을 너무 내려놓고 근데 욕망이라는 게 생긴 게 거꾸로 보면 내가 못 가진 거에 대해서 가지려고 하는 게 욕망이잖아요. 그럼 결국엔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많더라고요. 저도 결핍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내려놓으니까, 아, 그래,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는 거네.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잘 나가는 거네. 뭐 나는 뭐 이대로 그냥 감사하고, 나도 더 뭐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지고, 중년의 그런 고독이나 이런 것도 좀 즐길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중년을 위해서 쇼펜하우어가 많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5개로 아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통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결국엔 삶이 있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공평한 거죠. 뭐 선배도 아시잖아요. 삶은 어차피 불공평하잖아요. 그냥 뭐 이재용 같은 사람은 이건희 회장의 아들로서 태어났고 이미 다 가진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회가 이미 생긴 거고 저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받고 제 아들도 어떻게 보면은 뭐 저처럼 부자가 되지 않았지만 이런 출발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충분히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 고통 자체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냥 충분히 잘 살았다고 좀 보듬어 주고 두 번째는 비교하지 말자. 그냥 비교만 하지 않아도 그냥 내 자체로 그냥 하자. 그러니까 저도 되게 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제 친구들, 이렇게 대학 동기들이나 지인들 보면 잘 살아요. 막 강남 개포동에 아파트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상가도 갖고 있고. 근데 저는 그냥 서울에 집 하나 있는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뭐, 그냥 뭐싼 동네. 근데 이제 뭐, 어차피 저도 뭐 걔네들은 돈이 많지, 나는 책이 많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친구들은 또 제 인생이 있는 거고, 그 인생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고통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요새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욕망을 줄여보자. 그러니까 좀 멈추기도 하고, 그냥 안 되는 것들은 그냥 내가 포기를 하면 그게 지혜다. 친구가 없으면 어떻고, 돈이 또 조금 모자라면 어떠냐. 그냥 그런 생각을 좀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고통받는 타인에게 좀 눈을 같이 돌려서 동정심을 갖고, 그런 측은지심을 갖고 봉사를 하거나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거나 공감을 해주거나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고통에서 잠깐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슈펜하우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께서도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그냥 어쨌든 인생은 고통이기 때문에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마지막 얘기는 어쨌든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그 고통 속에서도 그냥 그 불안 안에서도 그걸 그냥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내려놓고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중년을 잘 사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토요일 이렇게 시간 내서 감사드리고요. 어, 예전에 저도 이렇게 막, 뭐, 그 초창기에 막 코로나 때는 이렇게 막 자주 했었거든요. 이런 공개 특강을. 근데 오랜만에 저도 이제 좀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번 뭐 강연가로서도 준비도 해보고 또 제 강의에 대한 또 한번 얘기도 좀 잘 들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우리 참석해주신 우리 선배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미 충분히 멋지시고 용감하기 때문에 선배님 여기 계신 뭐 보고 계신 작가님들도 어, 인생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삶의 고통은 구조적인 필요이다. 자책하지 말고 욕망의 시계추, 고통과 권태는 왔다 갔다 계속 이해하면 휘둘리지 않는다. 그리고 예술, 동정,
금욕으로 내 의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덜 원할수록 더 자유롭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하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슈페너의 철학은 그걸로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닥쳐 굴슨 엔지니어 황상일이었습니다.